부터 밤 사이에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영상 3도, 습도는 70%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요새 왜 이렇게 과도하고 부실한 수사가 많은지 검찰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8개월 만인 오늘 고소 고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함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카메라에 잡힌 한국당 인사 중에 빠진 인물도 있죠. 혐의에 포착된 인물인데 말이죠. 한편 검찰은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당직자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다룬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회의를 못 열게 막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여당 의원과 보좌진마저 야당과 안배한 듯 기소한 점은 검찰의 의도성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공수처를 통과시켰어? 맛 좀 봐라. 이것일까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게다가 오늘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날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수술칼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것입니다. 검찰 대응이 궁금해지는데요. 혹시나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충돌은 없을지 역시 주목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과 금도를 지키는 자가 끝내 이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월 2일입니다. 본격적으로 2020년에 업무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시무식 한 직장이 많았습니다. 시무식 어땠습니까? 네, 여러분의 이야기로 오늘도 풍성하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무식 풍경 혹은 업무 첫날, 새 업무 첫날 풍경 문자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 용수처에서 용수처장 김용민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새해에도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 첫 뉴스 505 시간입니다. 네. 한 살 더 먹은 기분 어떻습니까? 한 살 더 먹은 기분. 네.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건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그냥 다이어트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네, 나이 예.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요. 네. 자, 그래요. 다이어트는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중요시한다면은 네네. 예, 군살은 좀 빼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찌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건강식 네.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우리 애청자분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정말 건강한 한 해. 그리고 또 즐겁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또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이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약 3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 국회 내 폭력 및 회의방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서울 남부지검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총 37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국회의원은 18명이고요. 네. 나머지는 약식 명령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14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그리고 의안가 법안 접수 방해, 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의 혐의고요. 네. 이 14명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명현, 김정재, 민경욱, 송원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가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 4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의원가 그리고 사개특위 앞 공동 폭행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입니다. 그리고 사보임 신청서 접수방해 등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았던 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요. 네네. 이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이 강제추행 및 모욕으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약 200여 명이 달하고요. 이 가운데 피고발인이 121명, 또 현직 국회의원은 109명입니다. 네. 이 경찰이 소환 조사를 요구한 국회의원이 모두 98명인데 네. 이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59명, 더불어민주당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출석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33명에 그쳤는데요. 네네. 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조사받은 사람들은 네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황교안 나경원 당대표, 네. 나경원 원내대표 빼놓고 나머지는 아무도 응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논평이 나왔는데 국회가 폭력으로 유린당한 지 무려 8개월 만이다. 이번 기소 발표가 말이죠. 네네.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연말에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했고 국회는 멍들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대부분 네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이거는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또 나아가서 최입의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서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여상규, 김도읍 의원 오늘 발표 날인데 말이죠. 네네. 아침에 이번 총선에 안 나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소식부터 전달할까요? 네네. 네,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망국적 정치 현실을 바꾸거나 막아낼 힘이 본인한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부 역강, 그러니까 나이가 젊고 기력이 왕성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상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이 바른정당에 합류를 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복당파인데요. 네. 이 여상규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처리 과정에서 이 황교안 대표 지도부의 리더십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서 위법성을 감수하더라도 이 몸으로 막아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통합이 필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무엇보다 유승민 의원 등이 활동하는 이 새로운 보수당도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편 친박계로 분류가 되는 한선교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당 주변에서 10개월여 진행된 이 황교안 체제에 대한 여러 비난과 비판이 많다. 이 터무니없는 말도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여상규 의원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뭐 본인은 지난 2월 이 황교안 대표가 첫 번째로 인사를 한 이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이 황교안 체제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불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한성규 의원은 기자회견 도중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네. 아울러 바른정당 출신 의원과 복당파를 겨냥해서 이 당내에서 불출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당으로 복귀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벌거숭이가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여상규 네네. 그리고 김도읍 의원. 근데 오후에 여상규, 김도읍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빠지고 좀 묘하네요. 예, 그 김상태 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불출마와 불기소를 맞바꾼 걸까요? 네.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쯤 이 추미애 후보자 임명을 제가했다라면서 이 추미애 장관의 임기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네네. 시한으로 정한 것이 이제 어제까지였습니다. 어제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음에 따라서 네. 곧바로 추미애 장관을 임명을 한 건데요. 이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 국무위원으로서 같이 동행을 시작하면서 공식 일정에 돌입을 했고요. 오후에 임명장을 받은 뒤 법무부에서 공식 그 활동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오늘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오전 11시 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 정부 신년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큰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한편 청와대는 경찰을 통해서 이 검찰 간부 100여 명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그리고 29기, 이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0기 등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시작한 건데요. 이는 이 추미애 장관 임명 후에 검찰의 인사이동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인사를 하게 될 것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인사, 윤석열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검사들이 얼마나 교체될지, 고위 검사들이 네네. 얼마나 교체될지 상당히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 경찰을 통해서 세평을 수집하고 있다. 네, 이 소식도 눈여겨 보게 만듭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지난 1년여간 해외에서 그동안의 본인의 삶과 6년간의 정치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면서 국민들께서 본인을 이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는 본인이 우리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정계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이 국민께서 과분한 사랑과 큰 기대를 보내주셨지만 본인의 부족함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면서 사과를 한 뒤에 이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는 자신의 초심을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외국에서 바라본 우리나라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우리나라 정치는 8년 전 본인이 불려 나왔을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불려 나왔다고 표현했어요? 네, 저를 불러주셨을 때보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네, 그러면서 그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 세력이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동안 우리의 미래 세대는 계속 착취당하고 또 볼모로 잡혀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명칭이 결정됐다고요? 네, 명칭이 결정됐습니다. 비례한국당은 이제 남이 써서 그건 못 쓸 것이고. 네, 비례한국당을 못 써서 비례자유한국당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정당 이름에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 네. 네, 어제 창당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 비례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올해 4월 15일 총선을 겨냥한 일종의 프로젝트 정당인데 연동형을 피해보기 위해서 이 자유한국당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자유비례한국당에만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 네네, 비례자유한국당이요. 네.
네, 기니까 좀 헷갈리네요. 아, 예. 네. 이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맞서서 이 비례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에는 이 창준이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한 당직자들에게 회비 10만 원씩을 거뒀어요. 그래서 네, 이것 네. 때문에 이 당직자들이 좀 불만은 섞인 좀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라고도 합니다. 네. 예, 한편 정당을 창당하려면 이 발기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이 발기인 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요. 또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하고요. 이후에는 최소 5개의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이 관할 지역 내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뭐 자유한국당이 워낙 또 큰 정당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해 1월 중에 끝날 수 있다고 정치권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정당이 쉽게 만들겠죠.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론이 그렇게 썩 뭐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예. 네, 이 당 대표를 또 누가 할 것인지도 굉장히 좀 관건입니다. 그러네요. 또 만약에 뭡니까 이 기호를 네네. 상위 순번으로 바꾸자 한다면은 의원들이 이동을 해야죠. 의원들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비례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하는데 네, 누가 어떻게 차출될 것인지 네, 또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굉장히 네 네. 관심사입니다. 혹시 저 다음에 불출마하는 의원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뭐 불출마하는 의원들이 아직 뭐 10명 정도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목표로 했던 이 투표지 2번째로 인쇄가 되는. 뭐 20석만 네. 가도 저 기호 3번은 확보할 수 있어요. 네네. 예. 뭐 근데 20석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아직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아, 예, 예. 근데 지역구 의원이 비례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좀 출마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그럼요. 추측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요. 이제 저 다음에 출마 안 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동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이동하면은 비례 순번에 너희 넣어줄게.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부산지검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위조된 고소장을 파기한 정황이 나왔다. 이런 네. 보도가 있어요. 오늘 그 노컷뉴스 보도인데요. 이 경찰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대한 이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 이와 관련해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 서울중앙지검에 신청을 한 바가 있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문제의 고소장을 파기한 정황을 포착했었다라고 노컷뉴스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증거인멸의 정황이 나왔고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네.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전문적인 표현으로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구속영장을 쳐도 이게 좀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이게 더욱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네. 경찰은 이 보강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사자인 이 부산지검의 전직 검사 윤모 씨가 이 단순히 고소장을 분실해서 바꿔친 게 아니라 고의로 파쇄한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당 내용은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이 부산지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나왔을 정도로 좀 신빙성도 높았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런데 검찰은 이 증거인멸 상황에서 발부 가능성이 높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검찰은 기각의 이유로 이 고소장 파쇄 의혹을 이건 풍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아, 풍문이다. 네. 풍문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보통 고소장 보통 이제 그 어떤 풍문이나 의혹을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런 점에 비춰보면은 경찰의 주장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검찰은 그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봤을 때 고소장 파쇄는 믿기 어렵다라는 그 자의적인 의견도 달았다라고 하고요. 또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못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검찰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네요. 뭐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일단 뭐 압수수색 영장,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모든 길은 검찰로 통하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래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공수처가 잉태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끝났지요? 끝났습니다. 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2시간 조금 넘게 심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1시쯤에 끝난 것이죠. 네. 정광훈 목사는 현재 이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이 지지자들 앞에서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이 지지자들이 설치한 무대 위에서 그리고 법원 포토라인 앞에서 두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어쨌든 몰아내더라도 네.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렇게 네. 존댓말을 쓰시네. 예. 네, 어쨌든 이 법원 앞에는 정광훈 목사 지지자 500여 명이 모여들 정도로 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네. 이분들 중에 그 70대 여성 한 분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요. 전광훈 씨에 관련한 소식은 잠시 후 이어지는 수속 인터뷰에서 소상히 다뤄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박소영 씨. 네, 오늘 교통량이 적어서 대부분 구간 지나기가 수월한데요. 돌발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 진출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갓길로 옮겨서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안산 분기점 부근 2차로에는 승합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부근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우면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해 5차로에서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는데 2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이후로 신갈에서 수원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중부 1터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간선도로에서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정릉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여파로 연희램프부터 2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김용민 라이브 신년 특집 2020년을 열다 역사편 성공회 대학교 한홍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음악 한 곡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저 김광석의 서문지 음해를 듣고 싶은데요. 왜요? 왜냐하면은 네. 20살 때 예. 반일 종족주의 쓴 그 이영훈 교수는 20살 때 전태일의 분신에 예. 제일 먼저 달려간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20살 때 자기를 유지한다는 게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살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우리 30살만큼은 기억하자. 예. 네, 그런 의미로 신청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독자였는데. 제가 20살 때 독자였는데. 힌트 드릴게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신문 중에 가장 오래된 신문이죠.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을 만나볼까요?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2020년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7년 만에 처음인데요. 대신 북한은 4일 동안 진행됐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기록 영화 형태로 방영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와 관련해 북한의 의중을 짚어봤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 중단 선언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대화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을 맡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지 데드라인 얘기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아마
대화 중단을 선언하는 것까지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다행히도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은,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상황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대화의 판은 깨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부분이 참 전 귀에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목이 있던데, 이것도 좀 압박성 발언이 아닙니까? 미국하고 관계 부분도 그렇고요. 당연히 압박성 발언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싸움의 뻥카냐, 아니면 정말 뭐가 있냐, 허세냐.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고요. 있다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엔진 능력 증대 실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전략 무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 라이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 현실 아래에서는 국회에 설 자리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러면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당 지도부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오늘 한 신문 보도로 보니까 오늘 불출마 선언하세요, 의원님? 예,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 현실 하에서는 제가 국회에서 설 자리는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과 같은 현실이라 하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같은 그런 중요 법안들을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강행 처리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원래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몸으로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몸으로 막는 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아닙니까? 구성요건상으로는 위반이죠. 그러나 그런 행위를 유발한 책임은 여권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겁을 먹고 뒤로 나앉아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런 행위를 조장한 책임이 당 지도부에 있다고 봅니다. 당 지도부라면 그럼 구체적으로 황교안 대표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이신 거죠, 의원님? 그렇죠, 당연히.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론에 반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져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태섭 의원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아쉽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본인 혼자 기권표를 던진 점,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번에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 통과 후폭풍으로 좀 문자 테러를 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기권표 던진 것, 또 조응천 의원이 찬성표 던진 것,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은 가지고 있었지만 당론에 따라 찬성표 던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금태섭 의원님의 경우에는 그분의 이제 고민은 이해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아쉽다,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다는 게 그냥 본인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각자 생각은 다르지만 또 당론이라는 것을 정하는 절차를 거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따라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의 아쉬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다짐했는데요. 그러면서 확실한 변화의 시작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은 40주년을 맞은 5.18 진실규명만이 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위법의 혐의가 발견되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5.18이 40년 지났단 말이죠. 공소시효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송선태 위원장이 공소시효에 대해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진실 고백을 그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조사 과정에서 위법의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총장의 수사를 의뢰할 수 있고 국회에 특별검사를 임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 조치는 사법적 판단은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공소시효 문제 이런 것들은 없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이제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94년도에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배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단 살해죄를 처벌하는 국제규약에 이미 우리 정부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의 중요한 증거 틀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루만큼 강해진 너에게 디어 클라우드가 부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참고 있는지 내 눈에는 보여. 불안한 현실을 견뎌내기가 쉽진 않겠죠. 하루에 몇 번씩 한숨 쉬는지 나는 다 알고 있죠. 버벅이는 발걸음 조금 더 무거워졌나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데 나아지지 않는 걸 지독한 사랑도 이젠 정말 지쳐버리지만 한 번 더 주문을 걸어놓으면 내일이 행복해지기를 한 걸음 다가선 너의 꿈들이 널 이끌어주기를 똑같은 굴레의 무게가 너를 계속 짓눌러봐도 오늘을 살아낸 너는 하루만큼 강해졌다는 걸.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청와대 앞 효자동이 간만에 고요했습니다. 지난 개천절 이후 92일 만이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던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전광훈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옥을 가는 대신에 이 시간 즉시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는 거죠. 사과. 무조건 내가 문재인을 끌어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죠, 전광훈 씨가? 네, 그렇습니다. 네, 나오신 분은 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는데 그 전에
그 자신을 지지하는 시위대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발언이 평소에 못 들어본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는 네. 호칭도 쓰고 네. 국민에게 사과하면 우리가 봐주겠다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평소에 했던 발언보다는 훨씬 수위가 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 목을 뭐 어떻게 하라 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말이죠. 네. 정광훈 씨의 진짜 속마음이 저는 좀 읽혔습니다. 그래요. 일단 전광훈 씨가 오늘 받은 네. 영장실질심사는 폭력 시위, 네. 폭력 시위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받은 것이죠.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에 집회 시에 발생한 폭력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네. 사실상 정광훈 씨는 해당 집회에 있어서 모든 불법 행위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비서실장인 이은재 목사에게 다 떠넘기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은재 목사도 모두 자신이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은재 목사를 보고 네. 이 시위대가 모였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모니터링만 해봐도 정광훈 씨가 직접 뭐 이날 집회 전에 사다리를 놓고 경찰버스를 뛰어넘어야 한다라든지 등의 지시를 직접 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네. 또 순국결사들을 정광훈 씨가 직접 모집한다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네, 네. 이 순국결사들은 뭐 1중대, 2중대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지금 수백 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네, 네. 결국 순국결사대의 총사령관이 정광훈 씨라는 중요한 증거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자, 이 순국결사대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경호원들로부터 이런 총격을 받는다. 그럴 네. 경우에 죽어도 뭐 여한이 없겠다. 그런 차원의 순국결사대인 거죠. 그렇죠. 뭐 순교를 각오한 뭐 결사대다 뭐 이런 뜻인 건데 이 정광훈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순국결사대 모 중대장이 중대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입수가 됐는데요. 그 중대장도 있고 중대원도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좀 일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른 새벽부터 원근 각지에서 모이셔서 지하 역사 안내와 광화문 광장에서 순국결사대의 위용과 인원 통제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순국결사대 본연의 임무를 실행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사령관이자 쓰러져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구속되신다면 우리도 구속될 각오를 하십시다. 우리의 사령관인 전광훈 목사님께서 구속되신다면 우리도 구속될 각오를 합시다. 네. 이런 말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유서까지 쓴 결사대원의 끈끈한 동지애를 느낀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네. 유서를 쓴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유서까지 쓰고 들어갔다는 사실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악을 하셨었는데 네네. 정광훈 씨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지자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곧 계엄령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폭력적인 사태를 대비한 것뿐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문재인은 주사파고 척결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지지자들에게 설파를 해왔고 그걸 지지자들은 또 고지고대로 다 믿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네네. 정광훈 씨가 무엇보다도 또 이런 국헌문란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네. 오늘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전광훈 씨가 지난 10월 초에 그 집회를 열면서 기부금품을 받았어요. 이른바 헌금을 받았는데 네. 그 돈의 용처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집회에 가면요. 보통 70대 안팎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네. 이 노숙농성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약을 한 움큼씩 집어드시는 분도 계셨고 손을 벌벌 떠는 분도 계셨거든요. 이 오한에 네. 이 엄동설 안에 노숙투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70대 노인분들이. 그렇죠. 예. 계속 그러니까 뭐 감기 한두 번씩은 다 거쳐가셨고 네. 정말 바로 병원에 실려가셔야 될 것 같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몸이 이렇기 때문에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병을 고치러 왔다는 뜻이 아니라요. 네. 정말 내가 이렇게 몸도 안 좋고 네. 애국이라도 하려는 마음으로 나왔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순교할 각오로 나온 분들이신 거죠. 아이고, 야. 그런데 이 정광훈 씨나 집회를 이끄는 수뇌부들은 인근 빌라를 빌려서 아주 편안한 밤을 보냈다는 겁니다. 청와대 앞 인근 42평짜리 빌라 그리고 그 앞 원룸도 빌린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당한 후에 네. 해당 빌라가 교인들이 헌금으로 빌렸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됐죠. 그러니까 10월 초에 그 대형 집회를 열면서 거둔 그
헌금을 가지고 이 빌라 임차하는데 비용을 썼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추운 날에 그 빌라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거리에서 오한을 겪으면서 그렇게 집회 시위를 계속해왔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전광훈 씨 오늘 네.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를 송구영신 예배를 마친 후에 한 발언인데요.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12월 31일 밤에 각 교회에서 하는 송구영신 예배 이제 새해를 맞는 맞습니다. 그런 이 시점에서 하는 예배인데 그 예배 때 했던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이 발언을 좀 듣고 올 텐데 네. 2배속으로 좀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올해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지금 하나 나타났습니다. 기독자유당의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영일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이제 4월 15일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럼 반드시 기독자유당 여의도 입성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야. 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단순히 입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그럼 20석을 목표하려면 몇 표를 얻어야 되나요? 300만 표 얻으면 됩니다. 300만 표? 네. 기독교인이 967만 표잖아요. 예, 996만 7천 표기 때문에 그 3분의 1만 투표해 주셔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20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에 나오는 후보는 뭐 어느 당이든지 마음대로 찍고 근데 정당 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기독당을 찍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솔직히. 그래요.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 이런 말이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맞습니다. 이 발언은 이제 공직선거법을 좀 살펴보면은 확실히 이제 위반 소지가 다분한 발언이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선관위에 고발된 건들도 많이 있었고 네, 또 정광훈 씨가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에 이런 발언들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이 되면 바로 구속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겁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일 경우에는 네. 집행유예가 이제 취소가 돼서 맞습니다. 네. 지금 집행유예가 2년이고 그 시정이 이제 6개월의 그 징역형인데 2년의 집행유예란 네. 말이죠. 그럼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면은 감옥 들어가야죠. 네. 예. 선관위가 지금까지 그 정광훈 씨한테 그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의 선관위가 6단계로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6단계 정도로 이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네. 공명선거 실천 협조라든지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같은 가장 낮은 단계의 어떤 조치를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계속 그렇게 위반을 했고 실제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징역형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계속 위반되는 거듭 위반하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눈 감아줬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좀 추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발언들이 쌓여가면서 네. 이번 발언이 또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네. 그동안의 발언들까지 다 소급 적용될 거다. 이런 그래요? 얘기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선관위 관계자 만나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그래서 이미 조치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준수 촉구 이 정도에 계속 그쳤더라고요. 예. 그 선관위가 조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만 계속 조치가 취해졌던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조치한 거지만 어떤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런 게 누적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추후 조치할 때는 그것도 가만히 되니까요. 특히 인터넷상이나 선거운동서 발언 같은 경우는 판단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조치 수준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오래 걸리거든요. 네. 위기에 놓인 전광훈 씨라 하겠습니다. 네, 권지연 평화나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인 방인석 목사 연결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방인석 목사님 나와 계시죠? 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씨의 구속 여부가 아마 오늘 저녁 혹은 밤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전광훈 씨의 구속 여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증오와 분열을 폭력적 말을 난무한 사람인데 당연히 저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리라고 봅니다. 또 자신이 한 말들이라든가 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인멸 등이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광훈 씨가 오늘 이제 법원에 나와서 한기총 정관에는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운동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를 지키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기총 정권에 이런 내용이 정말 있는지 목사님은 어떻게 이 발언을 받아들이십니까? 네, 뭐 한기총 정관에 제가 좀 살펴보니까 네. 뭐 용공주의 반대한다 뭐 이런 말은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무슨 공산주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이건 선거로 그 대통령이 됐고요. 네. 지금도 5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과 문정부에 대해서 무슨 공산주의 발언을 운운하고 북쪽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친다는 이런 건 명백한 가짜 뉴스이지요. 아마도 정광훈 씨는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 세력을 모아서 무슨 정치적 야욕이 있지 않나. 뭐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광훈 씨가 뭐 기독자유당도 이렇게 발기인으로 했었던 전력이 있는 걸 보면 이 사람 좀 그 의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 말씀인데요. 네. 자, 오늘 종교인으로서는 뭐 도저히 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태도를 취하고 언행을 일삼고 하는 거 정말 이게 어떻게 이 새해 벽두부터 이 정광훈 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말 참 부끄럽고요. 저는 목사로서요.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뭐 사실 교회가 사회가 혼란과 또 여러 가지 또 혼탁해지는 상황에서는 할 말도 하고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입장 표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광훈 씨의 이런 발언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뭐 그 전광훈 씨는 그 집회를 이렇게 막 그 모집하고 하면서 뭐 3.1운동과 같다, 뭐 4.19 혁명에 비유하는 이런 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면 현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언론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아주 지나치도록 할 수 있고요. 뭐 검찰도 청와대를 수색할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뭐 그 야당이 국회에 있지 않고 뭐 거리에 나가서 온갖 대통령에 대한 헌담을 하고요. 옛날 같았으면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은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갈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요. 아유, 그런 시대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정광훈 씨가 자신이 그렇게 그 집회하는 그 집회를 이 3.1운동가에 비유합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장실질심사와는 별도로 집회에서 헌금을 거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광훈 씨는 애국운동할 때 예배를 거친다. 3.1 독립운동 때부터 해왔던 행사라는 입장인데 집회에서 거둔 헌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광훈 씨의 행위.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청와대 앞에 빌라 혹은 이런 공간들 임차하는 데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어떻게 뭐 용인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불가하죠. 어디 그 종교적 행사에서 그런 그 폭력 집회를 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뭐 애국 운동으로 현혹하고 비욕해서 또 거기에 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뭐 헌금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런 그 언행을 일삼는 것은 이것은 저는 참 하나의 사기 행각입니다. 사기다. 예수님께서 그 이 종교 장사꾼들
그에게 그들의 배만 채우는 네. 아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 따끔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저는 이건 예배 행위라고 볼 수가 없고요. 네네. 거기에 거쳐지는 이런 돈이 헌금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은 이건 이제 종교인의 양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 현혹당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전광훈 씨가 말이죠. 정당 투표 같은 경우 이번 총선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기독교 이름을 건 정당 또 그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전광훈 씨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종교인이라고 해서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광훈 씨가 양심적이라면 목사라는 위치를 내려놓고 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전광훈 씨의 그런 행각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교 분리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 종교는 정치 권력을 탐하거나 야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언자적 목소리는 낼 수 있지만 저는 정광훈 씨의 그런 행태는 선거법 위반이고 정치 권력을 탐하는 이런 행동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요. 전광훈 씨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많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강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종교인에 대한 이런 법적 제재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30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황 대표가 지금 너무 급한지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분별 없이 현 정부만 비판하면 자기 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기준이 없는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이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그 정당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줄 수 있는 그 황교안 대표의 이런 행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교회개혁실천연대 방인성 공동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